세 번째 장, 걱정을 다스리는 지혜. 나이가 들면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걱정.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이게 혹시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걱정합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괜찮을까 걱정합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합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에 대해 매우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그냥 머릿속의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현재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립니다.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오늘부터 걱정합니다. 내년에 돈이 모자랄지도 모른다고 지금부터 불안해합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힘들어할지도 모른다고 미리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한다고 내일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내일은 어차피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다루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 살기입니다. 영어로는 live in daytight compartments라고 표현했지요. 배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치듯이 우리도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고 오늘만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최병호 씨는 절망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병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살겠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만 충실히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최병호 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깨어났구나. 아내와 함께 아침밥을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창밖의 나무를 보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저 나무를 볼 수 있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병호 씨는 6개월을 넘겼습니다. 1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암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최병호 씨는 말합니다. 암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을 발견한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보이더군요. 진짜 소중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받으십시오. 카네기는 또한 걱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이렇게 자문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셋째,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한다고 칩시다. 첫째, 최악의 상황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둘째,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사람은 언젠가 병들고 죽습니다. 나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셋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 검진을 받자. 이렇게 분석하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을 시작하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숙 씨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밤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늙어서 누가 돌봐주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해보자고.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혼자 사는 외로운 분들. 이분들을 돕다 보니 김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이렇게 건강하구나.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구나.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느라 보낸 시간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뭔가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김미숙 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할 뿐입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행동으로 바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카네기가 인용한 어느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진이시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는 걱정을 다루는 완벽한 지침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 남이 한 선택,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내려놓으십시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십시오. 나의 태도, 나의 행동, 나의 선택. 이것들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무엇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이 내 힘 밖의 일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평화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들을 적어보십시오. 다 적고 나면 각각의 걱정 옆에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다면 선을 그어 지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쓰십시오. 바꿀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걱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나이 들매 축복. 우리 사회는 젊음을 숭배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온통 젊은 사람들입니다.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은 모두 20대, 30대입니다. 마치 나이가 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마치 늙는 것이 패배인 것처럼 우리 사회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다는 표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닌 것 중에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험입니다. 지혜입니다. 인생을 통찰하는 눈입니다. 20대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사랑도 처음, 실패도 처음, 성공도 처음. 그래서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60대인 우리는 압니다. 이별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는 것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돈이나 명예가 진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나이 들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체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즐기느냐가 행복을 만든다. 젊은이들은 가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좋은 것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안창호 씨입니다. 이분은 65세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습니다. 평생 뭐 했나?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거울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안창호 씨는 작은 전셋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작은 마당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창호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큰 집에 살 때는 이런 걸 못 봤구나. 너무 바빠서. 그런데 지금은 볼 수 있구나. 그날부터 안창호 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의 꽃들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동네 산책길을 걷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부자가 뭔지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더군요. 안창호 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 시끄러운 것보다 고요한 것의 가치를 아는 것. 많은 것보다 적지만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우리는 타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라.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친절한 사람도, 매정한 사람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이해와 포용의 마음. 이것 또한 나이가 준 선물입니다.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 책을 읽으면서 사색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석양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것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쁩니다. 달려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주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구경할 차례입니다. 즐길 차례입니다. 카네기가 말했듯이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느냐에 있지 않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이 든 자신을 축하해 주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주름진 얼굴에 감사하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살아온 증거이니까요. 하얀 머리카락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 하얀 머리카락이 여러분의 지혜를 상징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시오. 느리게 걷기, 오래 바라보기, 깊이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나이 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5번째 장, 용서의.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 누군가가 한 말, 누군가가 한 행동. 배신당했던 기억, 무시당했던 순간, 사랑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쓰라립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산다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동안 상대방은 아마 편하게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매일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일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한데 상처받은 사람만 계속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용서입니다. 용서라고요. 그 사람들이 한 짓을 아십니까?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네, 압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옳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이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경희 씨는 혼자서 2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이를 갈았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분노가 이경희 씨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늘 피곤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경희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경희야, 그 사람은 지금 새 여자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근데 너만 고통받고 있잖아. 이게 공평해? 이제 그만 내려놓자.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이경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분노는 남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경희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분노에 갇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생각을 해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었으니 불행한 사람이야. 지금 이경희 씨는 말합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 실망시킨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용서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우리를 아프게 하려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봐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을까요? 어떤 고통을 안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감사라고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상처 덕분에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시련이 여러분을 단련시켰습니다. 마치 불이 쇠를 단단하게 만들듯이. 제가 아는 조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때의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조명수 씨는 말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순진하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믿고 또 속고 그 일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죠.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것을. 고통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생님입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를 가장 많이 성장시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용서는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려놓기입니다. 더 이상 그 일을 붙잡고 있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계속 곱씹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만 망칠 뿐입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십시오. 물리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을 펴면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평화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쥐고 있는 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최선의 방법은 원수를 닮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나쁘게 대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우리까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관대한 사람,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도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지. 내 잘못이야. 이렇게 자책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그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때는 최선이었어. 그때의 나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고 싶습니다. 평화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매일 말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용서하게 됩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십시오. 용서라는 자유로 향해.